화끈한 시사 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총선 기획,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통해 국회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제 선거는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국회가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한 평가부터 남겨진 과제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과 논쟁 장성철 소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개표 결과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지역의 접전 지역들 밤새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느꼈는데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안 놀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네. 아니 이제 출구조사 결과 딱 나왔는데 네.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거 아니야?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동안 뭐 나왔던 여론조사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여서 그냥 이대로 될까 아니면은 여론조사가 좀 신뢰성이 무너지게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어느 쪽으로 날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지만 뭐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뭐 예상 바뀌었지만 많이 놀라진 않으셨다. 네. 자, 우리 단맛, 쓴맛, 매운맛 다분 정치권에서 다분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참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서 한 25년 여러 가지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의 조그만 경험과 판단이 네. 틀렸구나. 역시 민심은 우리가 조그마한 분석으로 해석할 수가 없구나. 네. 반성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자, 민심 얘기를 하셨어요. 민심이 무서웠다 이런 평가들 많이 나왔는데 민심이 어땠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소장님은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집권 4년 차, 집권한 지 3년이 된 총선은 예. 어쨌든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 투표, 심판 투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외교 안보 부분, 예.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정권은 본인들이 여태까지 약속했던 지켜왔던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장을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분들 많이 폐업도 했고 장사가 안 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을 향한 분노투표, 심판투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제 예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결국엔. 좋았다. 네. 예. 코로나19가 계속 그냥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어났으면 아니 메르스 때보다 당신네들은 대처를 못한 거 아니야? 메르스 이후에 정부에서 대략 4천억을 들여서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대처를 하느냐라는 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유럽에서 빵빵 터졌잖아요. 예. 확진자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처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 했고 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우리 뭐 마크롱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도와달라고 그런다. 우리 방역 되게 잘한다고 한다. 외국 신문에 소개됐다. 예. 이런 식의 집중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야당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면서 대안 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 자, 운이 좋았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네. 김재희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운이 좋았다고? 근데 운이 지금 4번 연속으로 좋았잖아요. 2016년 그렇죠. 총선부터. 예. 근데 4번 연속이면 그건 운이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렇군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근데 사실 이번 총선은 딱 원포인트 이슈로 그냥 장악된 선거였던 것은 맞아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였는데 이제 그 민심이 방역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이제 그런데 그 방역 대책이
비교적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어떤 이슈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신에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분야는 조금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경향에서 투표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방역을 어느 정도 잘했다라는 거는 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 인정 못하시나요? 네,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가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초였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좀 방역이 안 되고 막 혼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랬다라면은 여당이 많이 불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막판에 저는 예. 솔직히 뭐 청와대나 여당은 부인을 하지만 예. 관건 선거에 그러한 징표들이 나타났었다. 관건 선거요. 네. 그것도 어떤 이제 거요?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4월 15일 날 수요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예. 4월 12일인가 3일 날 아동 돌봄 수당이 다 입금됐습니다. 예. 다 입금됐고 원래 입금돼야 되는 타이밍에 입금된 게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4개월치가 한꺼번에 쫙 입금됐어요. 아. 10만 원씩에서 40만 원 다 예. 입금됐어요. 그러고 4월 14일 날 각 예. 집에 배달이 됐어요. 재난지원금 신청해라. 예. 이런 식의 돈을 받아가라. 음. 이것도 하나의 돈살포라고 야당에서는 공격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인영 원내대표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100% 전 국민에게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저는 그거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네.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럼 떨어지면은 안 줄 건가?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저러지? 그런 그랬어요. 것들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급하니까 빨리 지금 재난지원금 줘야 돼라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좀 돈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고마워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지지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봐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66.2%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첫 단일 정당이 됐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앞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거가 보여준 민심. 결과에 따라 각 당대표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석이라는 의석 확보를 통해 헌법 개정안 처리를 제외하고는 야당의 견제 없이 단독으로 여러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여당. 이와 함께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고 본회의 법안과 예산안 상정 처리, 그리고 필리버스터 저지 등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첫 선거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개정 취지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선거가 대변한 민의는 무엇인지 이제 평가받을 시간입니다. 여기에 선거를 둘러싼 시시비비까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는 21대 총선의 의미와 과제까지 차갑게 분석합니다.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역대급 선거율이 나왔죠. 14대 총선 71.9%, 1992년에 71.9% 이후에 최고, 28년 만에 최고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이번 투표율 의미하는 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희 변호사님은? 일단 코로나19가 이 투표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했었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진정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시민들이 투표를 계기로 예. 시민권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외출하는 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돼서 투표소에 못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쁜 오랜만에 외출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국가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라는 게 추상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예. 내 곁에 이제 바로 나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주체로서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는 이 국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나의 생명과 신체와 그다음에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응답자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70몇 %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이 투표와 그다음에 그 투표로 인해 구성되는 어떤 그런 국가기관에 대한 그런 효용감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가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투표를 하면서 즐기러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 호주였는데 호주가 이제 도시 전체가 락다운이 되고 유일하게 그 주민들한테 외출이 허락된 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만 허락이 됐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 완전하게 풀 메이크업과 정장을 다 입고 천천히 일부러 이 잠깐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서 하고 버리고 이렇게 왔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갈 데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맞아요. 투표 날 뭐 다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정말 투표를 좀 즐기러 그리고 굉장히 또 안전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 소장님은 투표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예측했었어요. 예측하셨어요? 저는 67%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각 진영에서 총력 투표한 거예요. 우리가 질까 봐. 예. 내가 안 나가면 우리가 질까 봐. 이것은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국민들과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총력 투표한 것으로 보여져요. 어차피 호남의 투표율은 항상 높았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질 것 같아서 나가서 투표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 막판에 본인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범진보 180석 얘기를 하고 그게 상당히 이제 야권에서 뭐 5만 원 정당 심판해달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투표율에 영향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만약 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못 넘기면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 때문이다라고 많이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예. 너무 건방지잖아요. 어떻게 180석 범진보가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만하다, 건방지다. 이번엔 좀 견제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야권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자들도 그래 이번에 제대로 한번 180석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결집하는 뭐 움직임이 보이니까 우리도 네. 결집하자. 약간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위기감이죠. 예, 위기감. 언론에서 막 그냥 그 발언에 대해서 두드려 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진짜 저러다 저쪽만 많이 나오고 견제받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얻겠다. 우리도 나가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결집 현상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어떤 의석수 예상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뭐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올라타자. 예. 이렇게 되는 게 밴드웨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각 지역구마다 지금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당선이 가능성이 더 높은 이제 그런 후보,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마음이 가는 것도 일종의 인간 심리 중에 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2000년대 이후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탄생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60.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가 최고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응징 투표로 하러 나오는 사람이 한 60%가 아닐까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그 코로나19가 이번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게 민주당한테 많이 유리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없었으면 이번에 참패했다. 그렇게 보시나요? 참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압승은 못 이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발현됐을 때 많은 분들이 예측했잖아요. 방역 잘못하고 대처 잘못하면 여당에 불리하고 대처 잘하면은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요. 저는 이번 선거가 미래통합당이 진 이유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오로지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 네, 오로지. 그러니까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예. 야당이 어떠한 비전과 그런 미래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 못한 것,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예. 4월 1일 날 선거가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4월 3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월 1일 날 아니 당 대표가 막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선거 바로 앞두고 여러 건을 하셔서 그날 무슨 말씀하셨죠? N번방 N번방. 이렇게 예.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 다르게 우리가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방송기자협회 주관의 맞아요. 기자 토론회 그러니까 뭐 간담회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선거운동 들어가자마자 계속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막말을 계속 퍼부었잖아요.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미래통합당 기억나는 거는요. 자기네들 막말을 주워 담고 징계하고 대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우리를 당선시켜 주시면 정말 우리 이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명진 의원 제명했다가 안 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후보는 30, 40대 정말 논리 없다 이런 김대호. 식의 막말하고 예, 예. 제가 이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빌미를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고 마지막에 차명진 의원을 대처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력과 리더십이 없었다. 제명을 안 하고 이를테면은 뭐 탈당하는 걸로 탈당 권유시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 못하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못 맡기겠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군요. 그것에 가장 큰 최종 책임은 황교안 대표죠. 그렇군요. 김재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2월 한 중순 정도에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과반이 안 돼요. 맞아요. 네, 부정이 더 그런- 높았어요. 네, 그때까지. 맞아요. 부정이 더 예. 높았어요.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선거 때쯤 되니까 그 상태에서 한 15% 정도가 치솟아요.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난 눈에 띄는 일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코로나19에 많이 좌우가 됐고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접전 지역에서 만약에 한 6,000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떨어진 야당 의원이 6,000표를 더 얻어야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3,000명의 마음을 돌렸으면 이길 수 그렇죠. 있었던 선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3,000명의 그 마음을 결국은 어떻게 여당이 끌어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을 잘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오른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게 지금 정부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막 예, 많은 분들이 소장님.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라든지 예. 국민의 지형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2년도까지는 보수 우파 세력이 많았었는데 예. 지금 와서는 진보 좌파 세력이 훨씬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앞으로도 보수우파 쪽에는 선거가 불리하다. 예.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지형의 변화를 보수파가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던 대로. 예, 예. 보수파만 결주하면 이겨라고 생각했다. 그 부분이 패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예. 어떤 이념 지형에 따라서 각 극단 세력은 있죠. 음. 근데 저는 그거는 30%가 안 된다고 봐요. 예. 나머지 정말 40% 분들은 옳으냐 그르냐, 정말 잘하냐 못하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지. 아, 내가 보수파 쪽에 가까우니까 이쪽 찍어줘야지. 이런 지형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좀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그 진영, 그러니까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수 계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전신까지 포함해서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4연패 중입니다. 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일단 역사상으로 한 정치 세력이 4연승을 한 적도 없고 4연패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평론하신 분들 많은데 장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보수우파가 자기 혁신을 못한 것이고 자기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못 준 거죠. 대안 세력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황교안, 그다음에 뭐 김종인, 박형준, 신세돈 이 분 선대위원장급들 분들하고 저쪽에 뭐 이낙연, 이해찬 선거를 총지휘했던 양정철, 이근영 이런 분들과 쭉 비교해 봤을 때 이 뒤에는 또 청와대와 정부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전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문제지 이 부분이 이제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분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재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이제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보다는 그냥 야당이 너무 못한 거예요. 야당이 네. 너무 못했다. 특히 그 매 선거 가까이쯤 이제 막 쏟아지는 그런 막말 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홍보 평소에 되게 성실하게 하다가 그 시험 때 되면 멘탈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시험 일주일 냅두고 갑자기 막 게임에 빠지고 만화책에 빠지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정말 잘 빠집니다. 그죠? 왜냐면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긴장감과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질 것 같다. 도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에. 도피하고 싶은 예. 거죠. 이제 그런 긴장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제 능력을 잃게 하고 그 결과 자꾸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 소리가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 집단을 보고 있자니 저기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신뢰할 수가 없다. 저 세력은 신뢰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막말이라기보다는 그거 전체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그 야당의 분위기가 너무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쭉 그 대표자로 세운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쨌든 간에 너무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떤 여당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는 잘 하기는 하는데 예. 근데 반대 이후에 어떤 정책 제시가 굉장히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태면은 좀 더 새로운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선 안 된다. 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올드한 이미지와 안 된다. 이 말이 합성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꼰대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꼰대 이미지가 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패일 수밖에 없는 저는 선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생각보다 너무나 이미지 메이킹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시스템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 야당이 예. 양심적이어서 그래요. 여당은 뻔뻔하고. 뭔가 양심적이어서 그렇다고요? 그럼요. 양심적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막말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 전전날 보면 김남국 변호사 후보에 여러 예. 가지 좀 부적절한 말들. 그런데 민주당은요 조치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뭉갰어요. 그리고 이종걸 뭐 더불어 시민당 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은 뭐 포르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사과나 변명, 뭐 해명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뭉갰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안 됐는데 이 양심적인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누가 뭐 30, 40대 이런 얘기하면 너 잘못했어. 너 제명해. 너
후보직 박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막말이 벌어져도 무조건 좀 뭉개고 조치할 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보시는군요. 게 맞다라고 보수파 쪽도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하고 저는 이제 선거 진 이유가 자꾸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예. 감정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당신 나 좀 지지해줘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게 설득이 됩니까? 정치인들이요 가장 국민에게 감명을 주는 장면은요 본인이 선거에 지고 나서 자 저 당대표 사퇴합니다, 저 정계 은퇴합니다라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진솔한 마음했을 때 미워하던 정치인도 국민들이 애잔해해요, 애틋해하고 그래 아이고 안타깝네 그러는데 황교안 대표 선거날 10시 좀 넘어서 사퇴 회견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약간 도망치듯이 사퇴를 한 느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을 주지 않은 정치인은 미래가 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적으로 당대표에 있으면서 그게 누적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은 주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생뚱맞다. 느닷없이 왜 저러지? 그러한 의아스러운 감정만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지 못한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못 믿어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 뭐 다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토론을 위해서 제가 반론 같은 거를 제기를 하니까 물론 뭐 미래통합당의 이미지가 잘못된 것도 있고 황교안 대표가 잘 이렇게 관리를 못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보수 우위에서 진보 우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1970년대생들이 지금 40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40대를 얘기를 하면은 20대, 30대는 진보, 50대, 60대는 보수, 그리고 40대는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40대에 그 전통적으로 40대, 1970년대생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예요. 특히 70년부터 74년, 그리고 75년부터 79년은 민주당 계열의 계속 60% 이상의 지지를 20대, 30대, 40대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유권자가 변하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징후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는 동의를 안 하시나요, 두 분은?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게 왜냐면 그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진보랑 좌파 그런 거 개념을 떠나서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철회하고 중도층에 남아서 판단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는 진보, 나는 운동권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진보야. 그래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 말까지만 해도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높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쨌든 외교 안보적인 어려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선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도라고 봐요. 그분들은. 중도라고 본다?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단을 해온 것이 이제 민주당을 뭐 골수 지지자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 그 정책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러니까 성향 자체는 조금 진보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 그 기준에 예, 따르면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뭐 반드시 민주당 편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그때 이제 사안별로 판단을 한 결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거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첫 선거였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당 구조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소수 정당들, 군소 정당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당들은 거의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꿔야 되나? 없애고 다시 그럼 병립형으로 옛날 방식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느 쪽이든 어쨌든 무조건 바꾸긴 바꿔야 돼요. 예. 네,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입법 취지가 전혀 안 살아났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례 군소 정당들이 좀 많이 원내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거대 양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래서 도로아미 탑을 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거를 위성정당이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제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지능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지 않고서도 이런 처음의 입법 목적,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의 원내 지출을 조금 활발하게 만드는 어떠한 방안을 좀 찾아야겠죠.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소정당의 이념과 정책들은 각 거대 정당이 다 흡수 통합을 해서 거기서 녹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양당제를 좀 더 좀 신뢰하시는군요.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통령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뭐 군소정당을 원내 진출시켜야 된다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랑 전 똑같다고 봐요. 독재요? 독재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독재라고 하면 군부 독재만 생각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부 독재는 아프리카나 뭐 그런 나라들이었지 독일 같은 경우에 봐봐요. 나치당은 군부 독재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뽑힌 나치당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도 봐요. 국가사회주의당이었죠. 그 당도 어떤 군부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라는 개념은 지금 봐보세요. 여당 180석 얻었어요. 입법부 장악했죠. 행정부 당연히 장악했죠. 사법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 다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국회 동의를 거쳤지만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다 완벽하게 지금 민주당에 장악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선출 권한을 가진 거지 그거를 장악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과반수 이상의 그런 것들을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좀 장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 모의 민주주의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든 그런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180석인가요? 180입니다. 180석 그를 차지하는 그 결과 자체는 사실 이 소선거구제, 다수제, 이 투표제 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수로 보면은 사실은 49% 대 41%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나온 결과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졌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투표율과 투표수와 그다음에 의석수 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수제 선거에서는 50% 넘는 비율을 차지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과대 대표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너무나 이제 정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다수제 제도는 결국 다수표 이상을 차지한 정치 세력이 과반 이상을 확 차지해서 그 정치 세력이 그냥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책임제를 지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은 이제부터는 야당 탓을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모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반대로 때문에 못했다. 뭐 국회가 마비됐기 때문에 못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책임지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선거제도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아마 많은 국민분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되게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소선거구제 지금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 결과가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싫으시다면서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 다수제를 계속해서 견지한 것은 보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쯤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근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 이런 것보다는 한 지역구를 좀 크게 묻고 거기서 이제 다수의 후보자를 낸 다음에 다수의 또 당선인을 뽑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선거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중대 선거구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명망가와 예. 계속 해왔던 의원들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왜냐하면 선거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어쨌든 이번에 초선 의원이 151명이에요. 예. 51%가 넘어요. 어쨌든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예, 예. 중대선거구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대통령제 유지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 김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반 의석 갖고 다수당 된 쪽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다음에 또 심판받고 이래야지 인위적으로 자꾸 누구 좀 배려해주고 소수정당 원내 진입하는 것도 배려해주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밤새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당 제도, 양당 구도의 복귀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지역주의의 심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인 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의견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는 방송이니까 서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020년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열세였고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 사실상 이렇게 좀 좁아졌다. 그 영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재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서울 지역의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이 잘못된 거죠. 공천이 잘못됐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공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재를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약간 수도권에서 또 특히 서울 지역에서 그동안 지지를 받던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좀 소장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류에는 보수에서 이제 주류로 취급받지 못하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당내에서 이제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일부 굉장히 좀 세력을 잃는 보수가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지역은 어떤 지역색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그때 이슈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중도 세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보수 야당이 참패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슈 선정권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해요. 지금 뭐 49석 중에서 8석 얻었는데 예. 그거는 뭐 우리 지방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예를 보면은 구청장 딱 한 명이 미래통합당이에요. 예. 서초 구청장밖에. 예. 강남구청장도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의 수도권 특히 서울에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잘못한 거, 사람 키우지 못한 거, 이슈 선점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선거 이슈를 주도할 수가 없었어요. 야당은 솔직히 바람 선거해야 되거든요. 예.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쫙 퍼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번에 야당이 힘을 쓰지 못했고 거듭 얘기하지만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워낙 만빵으로 깨졌어요. 처음부터 60대 30 이 정도 예, 스코어 예. 났거든요. 예. 이쪽 당의 장수가 나가서 저렇게 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퍼져 있는 예. 중대장들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야당이 못한 거는 확실하고 여러 가지로 뭐 악재가 겹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최근에 지금 선거 부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죠. 선거 부정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을 하거나 예. 선거 부정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자꾸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투표 비율이 똑같아? 득표 비율이 똑같아? 서울하고 경기랑 인천 왜 이렇게 똑같아? 63대 36 뭐 그거를 음모론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민심이죠. 그게 민심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음. 만약 우리 앵커님하고 저랑 몸무게가 예. 73.254kg 예. 똑같아요. 예. 그러면 체중계가 조작한 겁니까? 우리의 체중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로또가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예. 근데 4월 18일 날 로또
907회차가 그 당첨이 됐는데 예. 당첨된 분이 1등이 7명이에요. 그러면 로또 그거 조작한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자꾸 선거에 지다 보면은요 네. 외부에서 요인을 찾아요. 그렇군요. 내가 잘못해서 졌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자꾸 조작한 거야라는 이런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김재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진보 진영도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뭐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저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들이 이제 뭐 64대 36 어떻게 이 비율이 똑같냐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딱 거대 양당 두 개만 비교했을 때의 그 비율인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예. 이제 제3당, 4당 나머지 이제 군소정당들 다 해보면 비율이 다 달라요. 달라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굉장한 편견에 사로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평창동 그 부자 동네에서 60대들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64대 36이 나오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음모론을 자꾸 제기를 하거든요. 아, 예. 근데 평창동에 사는 60대는 반드시 이런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지금 이 보수가 아노미에 빠졌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기 진짜로 예, 그러기 상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성찰을 해야지 발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정치권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국회의 정치 구도와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선거 전부터 양당의 치열했던 수싸움, 그 핵심에는 비례위성정당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이제 위성정당을 위성교섭단체로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눈치 싸움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교섭단체 구성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으면서 합당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반면 미래한국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됩니다. 새로운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치 구도를 만들지 또 어떻게 정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21대 국회가 맞이할 쟁점들을 점검합니다. 말도 많았고 타해도 많았던 비례위성 정당.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존속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청산하고 이제 각 당이 합당을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고 각종 이슈가 있어서 지금 정치권이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비례위성 정당 합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합당한다고 했으니까 합당하는 게 맞는데 예.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당은 뭐 합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 합당하면 돼요. 180석이나 되는데 뭘 교섭단체 하나 더 있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야당은 네. 좀 정치적인 지형을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으면은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예. 교섭단체 대표들,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예. 우리 3명이 하는데 음. 2명이 같은 편, 그리고 1명이 다른 편이면 예. 그래도 의석수는 적지만 힘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 이건 저의 그냥 시나리오의 추측입니다. 예, 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분이 예.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해요. 그럼 20석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요. 미래한국당의 원내대표. 네. 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자꾸 뭐 반대 의견도 내고 합심해서 다른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합당할 수도 있다. 전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요. 시나리오는 그런데 합당을 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들이 교섭단체로 존속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들을 지금 쫙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당대표 뭐 보좌진도 다시 뭐 꾸리고 예. 교섭단체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국회 사무처 정책 전문위원들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월 15일 날 해산하는 걸로 당 강령에 써 있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만들면은 우리도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들을 계속 남겨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례위성 정당 만들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만드니까 우리도 이거 안 만들면 바보 되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이제 교섭단체 하나 더 꾸리는데 우리는 안 꾸리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명분은 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냥 비례위성 정당이라는 게 애당초부터 저는 창당이 안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처음처럼 그냥 원칙대로 합당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너네도 정당이니까 정당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강 정책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공수처장을 그 추천하기 위한 그 추천권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교섭단체로 꼼수처럼 남는 것이라면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합당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선거 때만 꼼수를 썼다. 그 이후에는 꼼수 안 썼다. 이게 차라리 명분상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장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 축청 몫이 2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확정적으로 뭐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공수처는 7명 중에 위원 중에 6명이 합의를 해야지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요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야당 몫이 2명이다 이게 그 제1야당과 뭐 제2야당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교섭단체 야당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해도 예. 교섭단체 야당은 하나예요. 아, 교섭단체 야당.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라서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때문에 합당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하여튼 의사일정 합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섭단체 그 야당 대표들이 다 같이 해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그러면 야당으로 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불어시민 이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뭐 더불어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이랑 딱 3명이 부족하니까 합치면은 꿔주면 딱 여기 교섭단체 하나 되잖아요. 아니 더불어시민당이 야당으로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꺼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연대 정의와 평화 연대처럼 그렇죠. 사실은 예. 정당이 달라도 연합을 교섭단체를 통해서 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이쪽에서도 그 야당 교섭단체들이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예. 그 회의에 어쨌든 1명을 들여보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아니 더불어시민당을 야당으로 생각하냐고요. 형제당이라고 그렇게 제가 했는데. 뭐 자매당, 형제당 결혼까지 한때 했습니다. 이제 포스터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예. 없다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다 합치는 게 낫겠네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구질구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고요. 자, 이제 21대 국회 이제 출범을 합니다. 곧 과제가 뭔지 우리 장 소장님부터 뭘 해야 될까요? 가장 21대 국회는요 정말 통합당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여당이 하겠다는 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발목 잡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은 그때 가서 책임을 물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당이 할 수 있게 그냥 내비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일단 제일 코앞에 닥친 문제가 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도 왜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라는 책임을 아마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경제 문제가 한 7월, 8월 경에 이제 굉장한 침체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두 분 다 어찌됐든 경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례 없는 마이너스 유가라는 태어나서 저도 처음 보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화끈하지 않아서 항상 문제였습니다. 저번에 화끈하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화끈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화끈한 거 한마디 해주시죠. 장 소장님부터. 통합당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진짜 해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끈하네요. 예.
우리 변호사님.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정반대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죠. 거예요. 같은 예. 얘기예요. 선거 결과 네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정치해라. 그리고 반성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팬데믹 중에도 선거를 치러낸 대한민국.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요. 이제는 국회의 차례입니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권한으로 남겨진 과제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